사흘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거실. 작은 공간은 여전히 장례식에서 들고 온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지와 천장, 낡은 소파의 천에까지 스며든 향 냄새는 눅눅하고 무거워 방 안에 남아있는 모든 공기를 눌러앉히는 듯 했지요.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가장자리를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커튼은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출렁였습니다. 김정숙은 작은 탁자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운 물컵과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검은 상복 위에 접힌 국화꽃 몇 송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동안 꺼져 있던 낡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지요. 남편 박노인이 떠난 지 고작 하루.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의 의자에는 아직 책이 펼쳐져 있었고 화분에는 그의 손길이 남은 흙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미처 먹지 못한 죽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휴대폰이 김정숙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단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보낸 사람 윤희. 그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의 가슴을 베어내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굳어지고 눈앞의 글자가 마치 불길처럼 번져가는 듯 했습니다. 화면의 차가운 빛이 얼굴을 파고드는 동안 방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곧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눈길을 떼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희, 누구죠? 그때부터 방 안의 침묵은 더 크게, 더 무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타일 바닥은 하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숙은 그 복도를 비틀거리듯 걸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치의 강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천장을 울리듯 메아리 쳤습니다. 김정숙의 귓가에는 그 말 이외의 소리들이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청진기의 금속이 반짝이는 빛, 링거 봉지가 흔들리며 내는 잔잔한 소리, 병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어대는 소리까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 박노인의 손등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반점 하나만이 삶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덮었습니다. 차갑게 굳어가는 감촉이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박준과 딸 박서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울음소리는 천천히 벽을 타고 병실에 고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만 있었지요. 며칠 뒤 장례식장은 흰 국화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마룻바닥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김정숙은 눈가가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도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들려오는 위로의 말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박노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김정숙은 그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감추었나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조문이 끝난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흑백 사진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상자를 열어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자 기계는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떠 있는 문자 한 통. 당신 없는 세상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보내니는 윤희.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정숙은 순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곧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한 줄의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여름. 햇살이 마당 장독대 위로 쏟아지고 벌레들이 부딪히며 작은 소음을 냈습니다. 김정숙은 새댁 시절 손수 담근 김치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라 공기 속에 번지고 푹 익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박노인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짠맛이 살아있네. 그 짧은 말에 김정숙의 어깨가 들썩이며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마다 같은 계절, 같은 말이 반복됐지만 두 사람은 늘 새롭게 웃었습니다. 박노인은 장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오래된 대중가요를 흥얼거렸습니다. 김정숙은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며 숟가락으로 장단을 맞췄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작고 소소했지만 끈처럼 이어져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서웠던 어느 날, 아이들이 어릴 적 김정숙은 장갑을 벗어 아이들의 손에 씌워주며 손등에 따뜻한 입김을 풀어넣었습니다. 작은 손이 얼어붙지 않도록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지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오는 길, 박노인은 묵묵히 김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한 피로가 손등에 고여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끝만 비비며 걸었습니다. 그 길은 늘 같았습니다. 집으로, 식탁으로, 아이들 곁으로, 그리고 다시 새벽 출근으로 이어지는 길. 김정숙은 그 단단한 등짐을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박노인은 밤마다 잠깐씩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바둑 두고 올게. 늘 그렇게 말했지요. 늦으면 10시, 때로는 11시. 김정숙은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허리 통증으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었고 믿음은 오래된 습관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거실불을 켜둔 채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불쑥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네. 그 말은 쉽게 끝맺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김정숙은 종종 걸음으로 물을 데우고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박노인은 수건을 이마에 대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다시 거실. 김정숙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메시지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날짜는 장례식 전 며칠 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짧지만 다정한 말투.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서운하게. 오늘은 바람이 높아요. 몸은 괜찮나요? 약 꼭 챙겨 드세요. 왜 연락이 없어요, 당신? 내일은 꼭 얼굴 볼 수 있죠. 박노인의 답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봅시다. 요즘 심장이 말을 안 듣네. 길게 걷기가 어렵네. 김정숙의 눈이 줄마다 멈추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낯설면서도 친근했습니다. 평생 곁에서 들었던 남편의 말투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여인에게 향한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끝에는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 무렵의 바다, 물결이 잔잔히 밀려오고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은 박노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자의 뒷모습, 회색 카디건과 단정한 단발머리,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묘한 친밀감이 풍겼습니다. 김정숙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손등,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손등과 똑같은 자리, 숨이 막히듯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좁아지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김정숙은 결국 망설임 끝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휴대폰에서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낮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정숙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박노인의 아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아주 작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내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요. 김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첫사랑이었습니다. 40년 전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어요. 그분은 아내분과 가정을 꾸리셨고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몇 해 전 우연히 다시 마주쳤을 때 이미 늦은 사랑이었죠. 그저 단 한 번이라도 바다를 바라보며 예전처럼 웃고 싶었던 겁니다. 김정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귀를 파고드는 목소리는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돌처럼 가슴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방 안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곧 풀리고 다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낮은 숨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병실에서 그리고 집 안 곳곳에서 주방 문턱에 서 있던 딸 박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김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영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혼자가 된 방은 너무 넓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작은 생각 하나도 메아리치며 커져갔습니다. 김정숙은 소파 위에 놓인 검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박노인의 체온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써온 비누 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코트를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고 숨소리는 의도치 않게 길어졌습니다. 마치 의식을 붙들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바다 사진을 남기셨습니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곁에 있으면서도 묻고 또 묻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부딪힌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박준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박준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만 생각하셨어요. 김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준은 라디오 이야기, 동네 어르신 이야기, 그리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스밸브 조심해라. 방문 꼭 잠가라. 화분에 물 줘라. 김정숙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끝내 집을, 가족을, 아내를 걱정했던 사람. 그 말이 마음속 얇은 막을 한 겹 벗겨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 전체를 복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밥을 손바닥으로 모아 그릇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침묵만이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윤희를 만나야 한다.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끝낼 수 있든지 이어갈 수 있든지 할 수 있다.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아래 그림자는 짧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오래된 찻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밀자 낡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찻집 구석 창가, 햇살이 반쯤 들이운 자리에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스웨터 차림, 낮은 굽의 검정 구두,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과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윤희는 김정숙을 보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개 숙인 인사는 오래 기다려온 듯, 또 오래 망설여온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정숙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로 따뜻한 허브차가 도착했습니다. 머그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에 흐릿한 막을 드리웠습니다. 김정숙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채우자 그제야 손끝이 조금 풀렸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접힌 자리는 닳아 거의 찢어질 듯 했습니다. 김정숙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필체, 낯설지 않은 획, 살아있을 때 수없이 봐온 그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그립다. 그러나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정숙과 아이들이 내 삶의 기둥이다. 내가 어디서든 안전하기만을 바란다. 가끔 바다 생각이 난다. 너와 바라보던 수평선이 아직 몸에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지 않겠다. 김정숙은 편지를 읽는 동안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글씨는 남편의 미애결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가슴속 묵직한 돌이 조금씩 부서져 가는 듯 했습니다. 윤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사흘 늦게 들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경계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김정숙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내분을 존중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을 관리했어요. 함께 걷는 길을 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귀가 시간을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손잡이처럼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김정숙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허브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막혔던 숨이 조금 열렸습니다. 찻집 문을 나서자 늦가을 햇살이 보도 위에 비쳤습니다. 인도 옆 벚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몇 장씩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바다는 가을이었어요. 조용한 작은 항구, 백사장이 얕고 옆에는 낡은 찻집이 있었죠. 그분이 먼저 가자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못 끝낸 인사를 하고 싶다고요. 김정숙은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반나절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내내 장갑을 끼고 있던 제 손을 꼭 보셨습니다. 숨이 차면 물로 약을 삼키게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해가 기우는 걸 보았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분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돌아가야지. 그렇게 말하며 버스를 탔습니다. 그 사진은 그 직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어딘가가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제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윤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빛이 꺼지면 사라지는 그림자요. 이제는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죠. 박노인의 삶이 우리 두 사람을 통해 완성되었다면 그걸 그림자로 묻을 수는 없습니다. 납골당에 함께 가줍시다. 윤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벽면에 사진 액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이름이 단정히 새겨진 작은 칸들. 그중 하나 박노인의 자리에 국화 두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유리문에 흔들리며 비쳤습니다. 윤희는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얕게 들이마시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김정숙은 유리문에 손바닥을 붙였습니다. 온기가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래 함께했습니다. 많이 웃었고 많이 다퉜습니다. 그러나 늘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지요. 영정 속 미소가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윤희가 앞으로 걸어와 편지를 유리문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말은 떨리며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침묵이었지만 침묵만은 아니었습니다. 국화향, 촛불의 기척,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의 기억, 분향소의 종소리까지 겹쳐져 들렸습니다. 김정숙은 눈을 감았다 뜨며 느꼈습니다. 가슴속 갈라진 면이 천천히 맞물려 가고 있음을. 완벽히 맞물리지는 않았지만 빈틈 사이로 바람이 드나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박노인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책장 위 먼지가 앉은 낡은 라디오에서는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늘 듣던 채널이었지요. 김정숙은 부엌에서 찬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의 뚜껑이 달그락거렸고 하얀 스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식탁 위에 컵 두 개를 놓았습니다. 한 컵은 그녀의 것이었고 다른 한 컵은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비워둔 컵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 모금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마시는 법을 배워야지요. 입술에서 맴도는 속삭임은 쓸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두 개의 컵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창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화분 사이 작은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시장에서 값싸게 사왔다며 들고 온 그 선인장. 가시는 성가셔도 오래가는 게 장점이지. 농담처럼 했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김정숙은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촉촉해진 흙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조차도 눈에 들어오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무너져 있던 마음에 다시 작은 숨결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래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가게의 최은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밥은 챙겨 먹고 다니나? 김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먹고 다녀요. 웃음은 아직 어색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레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안부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덜 무너졌습니다. 밤이 되자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 메모지, 오래된 볼펜. 볼펜을 눌러보니 흐릿한 선이 종이에 남았습니다. 김정숙은 그 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삶은 많은 흐릿한 선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날카롭고 굵은 선은 몇 줄뿐. 대부분은 습관과 침묵으로 있는 희미한 선이지. 그녀는 처음으로 그 희미한 선의 무게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늦가을 새벽, 김정숙은 혼자 바다로 갔습니다. 사진 속 바다와 닮은 작은 항구.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크게 터졌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박노인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왔던 돌. 한쪽은 거칠고 다른 한쪽은 매끈했습니다. 김정숙은 돌을 바다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감싸지었습니다. 따뜻해진 돌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저는 제자리에서 살아볼게요. 눈을 감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대화가 끝나고 다음 대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귀가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차창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는 여백이 되었고 여백은 호흡을 불러왔습니다. 김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겨울 초입, 첫눈이 내리던 오후, 김정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액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노인과 그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뒤편 화단의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지요. 그 옆에 작은 봉투를 놓았습니다. 윤희가 건넨 편지에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액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방이 있지요. 당신은 마지막 순간 집을 향한 문을 열어두었네요.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킬 무렵 주방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레시피였지만 오늘은 간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늘의 표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은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제는 살아야지요. 남편의 이름을 부른 뒤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단단히 움켜진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며 남겨두는 여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